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이 뱅크런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아주 싸늘했는데 또 지난 한 주는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죠. 특히나 지난주에는 미국 물가가 낮게 나오고 또 그동안 매파의 어떤 그 FOMC를 이끌었던 이 제임스 블러드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금리 인상이 정말 마무리 국면에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모든 자산 가격들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말로 이 마무리 국면에 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이 자산시장의 최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격 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난주 금융시장 흐름 매우 좋았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거의 지금 연중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S&P하고 다우는 확실하게 연중 최고 수준이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레벨 자체는 거의 연중 최고 수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도 상해라던가 항생이 모처럼 만에 조금 상승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코스피가 2510선까지 밀렸던 게 지금 한 주 동안 무려 2600선, 코스피가 지난주에 4% 무려 급등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3%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외 주식시장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YTD 기준으로 다시 나스닥이 한 35%, 코스닥이 한 32% 정도 올해 주식시장의 성과를 매우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한 17%, S&P도 한 17%. 그래서 사실 올해 주식시장은 뭐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지금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섹터를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 그 다음에 조선, 해운, 또 반도체, 게임 쪽, 뭐 철강, 뭐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최근에 다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다시 조금 그동안 조금 조정을 크게 받다가 가팔라진 모습 보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11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전고점이 12만원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난주에 국내 시장도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모처럼 만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것 때문인데요. 지금 지난 3주 동안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7천억 정도 순매도 하다가 지난주에 다시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주요 매수했던 섹터를 보니까 삼성전자, 중공업, 하이닉스, 현대차 주로 반도체 중심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나타났고요. 재밌는 거는 뭐 LNF라던가 금양, 포스코 이런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의 종목들도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좀 꽤 의미 있게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매도 종목에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종목 간에 약간의 조금 교체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한 주 만에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이유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물가지표의 힘이 가장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죠. 지난주 화요일 정도였을까요? 12일이면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요즘 날짜 감각이 제가 없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1일이면은 언제였냐,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 미국 수요일 저녁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제 발표를 보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전달이 4.0에서 3.0까지 떨어졌고 작년 6월에 고점이 9.1이었다가 3.0까지 떨어지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한참 때의 물가의 3분의 1 토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물가가 9.1이었다가 3%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만큼 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가 이제 매우 가팔랐다는 걸로 지금 볼 수 있겠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꽤 하락 기울기가 조금은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CPI 위주로는 떨어졌지만 코어 CPI가 조금 밋밋했다가 지난달에는 제법 조금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이 물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제 정말로 이 고물가 환경이 끝났다. 인플레이션과의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뒀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커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상징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연준에서 현재 이 메파 스탠스를 이끌고 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난주에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이분이 뭐 잘못돼서 사임을 한 건 아니고요. 8월 14일자로 세인트루이스 연을 떠나서 퍼듀대의 미첼 데니어스 주니어 경영대학원의 초대 원장을 맡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 대학교를 저는 잘 모르니까 이 경영대학원의 초대 원장이라는 게 얼마만큼이나 이제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영전인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블러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잘못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물가에 대한 급등을 예측하면서 빠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다들 5.25에서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했었을 때도 이분이 해안을 발휘해서 아니다. 연말까지 2번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다라고 벌써 올해 한 3월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지금 FOMC 점도표에 보게 되면은 연말 점도표가 추가로 2번 정도 더 금리 인상하는 걸로 지금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찍혔죠. 그러니까 상당히 연준 내에서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또 이 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분이 뭔가 그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좋은 기회가 와서 퇴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강성 매파를 이끌었던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까지도 이렇게 사임을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이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 끝나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26일 날 있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확률 93%로 높게 보고 있는데 연말 금리 수준은 여전히 5.25에서 5.5%, 즉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말 거다. 연준의 점도표는 2번으로 찍혀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한 번 정도 인상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변수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민감하게 반영했던 게 바로 이제 금리와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채 2년짜리가 5.15 갔다가 한 4.7까지 하락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도 4% 넘어갔다가 다시 3.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 수준은 그래도 이제 높은 정도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이 주식시장의 강세, 사실은 지난주에 보면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모든 자산 가격들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요. 딱 하나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달러화입니다. 즉, 이 외환시장 자체가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급락을 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때 그 5월 말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04가 넘어갔는데 지금 100이 깨지면서 지금 99대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지난 올해 연중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이 달러화의 약세가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지금 뭐 연중 최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1260원까지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은 전체적인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런 구간인 거는 맞아요. 결국은
달러화로 모든 자산 가격들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달러화로 책정되는 다른 자산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특히 원자재도 지난주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때 60불 중반까지 갔던 게 지금 75불, 한때 거의 77불, 8불까지 갔으니까 뭐 거의 달러만 약세를 보이면 전반적인 자산 가격들은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달러 약세를 이끌고 있던 게 바로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 정말 잘해야 한 번 하고 끝날 거다라는 통화정책의 변화 기대감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지난주의 시장 흐름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지난주 시장 흐름을 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말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과 같이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뭐 미국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이 미국을 제외한 비달러화의 국가들, 특히나 뭐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의 제조업 국가들, 한국, 뭐 최근에 일본, 뭐 대만 이런 국가들은 아주 사실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달러 약세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저는 향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와의 약세 흐름을 막 반전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은 바로는 안 보이죠.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지표 빠르게 지금 하락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물가를 다시 확인하기까지는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금 걸리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강성 매파 이 블러드도 이제 사임을 해서 누가 뭐 블러드처럼 이렇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또 끌고 갈까 이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차피 그 제롬 파월은 굳이 구분하자면은 이 비둘기파의 스탠스가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이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간 단위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의 강세의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올 한 해 계속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냈던 게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올해 시장을 이른바 상고하저 주식시장 관점에서 상반기에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상반기 강세의 일정 부분 좀 되돌릴 수 있다. 뭐 하반기 완전히 폭락한다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시장은 조금 밋밋하거나 오히려 좀 부진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가장 큰 그 근거가 미국 물가의 궤적에서 제가 찾아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요 차트를 제가 매우 많이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 흐름이죠. 작년 6월 달에 고점 9.1을 찍고 올해 6월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들을 감안해보면 올해 6월 물가는 2%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맞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그 매크로 지표를 맞췄다 해서 시장을 맞췄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보아왔던 그 프레임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 시장 보는 사람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게 내가 맞췄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가 꼭 항상 변곡점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췄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시장을 보아왔던 프레임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장과 뭐 매크로 변수와 이런 것들은 동행하기도 하고 서로 달리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이 프레임으로 여전히 시장을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는 다시 또 다른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지도 늘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이러한 프레임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이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그동안 이제 시장을 봤던 그 프레임이 뭐였냐면 작년 6월에 고점이 물가가 9.1이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무조건 물가가 하락할 거다. 제가 그 제 모델상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6월 물가는 잘하면 2자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반올림해서 그렇지 실제 물가 상승률은 2.969 정도가 나왔어요. 전년 동월비로 보면 그러니까 2%대에 진입한 건 맞죠. 근데 이제 반올림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3.0이라고 찍혔지만 실제로 제가 예상했던 2.9 정도까지 나왔던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추정 모형에 의하면 향후의 물가 흐름은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제 7월부터는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올해 한 그 연말께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뒷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니까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 곧 끝날 거야. 잘하면 빠르면 연말에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먼저 가져가면서 오히려 주가는 그동안 지난 연말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연초 이후에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면 올해 상반기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반기는 무조건 고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런 프레임을 계속 하반기에도 그 유지를 시킨다고 하면 하반기엔 다시 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그러면 물가가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을 하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을 수 있고 정말로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한 번, 두 번 더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빠른 물가 하락과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던 이 주가는 일정 부분 되돌림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시장을 보는 저의만의 어떤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변수와 요인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을 잘 맞췄던 분이 계속 맞추지 못하고 시장과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바뀌거든요. 그것들을 쫓아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을 자기가 잘 봤으면 과거에 계속 그 프레임 안에서 시장을 보려고 하는 관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또 시장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는 이 변수로 시장을 잘 예측했지만 이제는 핵심 변수가 바뀌었는데 나는 계속 그 지나간 변수만 가지고 시장을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시장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지금 고민이에요. 계속 그동안 제가 얘기해왔던 이 물가의 궤적으로 시장을 계속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제가 최근에 이제 익절하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저는 익절 조금 반등하면 이거 아닙니다. 이거 과열입니다. 오히려 이거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주도 변수가 이제 물가가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틀릴 수 있죠. 제가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핵심 변수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조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음 물가가 발표되는 8월 한 중순께까지는 제가 그동안 시장을 바라봐 왔던 이 물가의 궤적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올해의 프레임을 유지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 들을 때 박종현이는 계속 하반기 시장 조금 안 좋게 얘기하던데 라고 그냥 딱 저를 하반기 시장 안 좋게 얘기하는 애라고 고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종현이가 하반기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물가가 빠르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림을 보고 있어서 그러면 생각보다 이 긴축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계속 고금리 국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고 우려하는 이 부분들보다
더 강한 호재와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셨으면 하면 좋을지 조금 말씀을 좀 길게 드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제가 6월까지 바라봤던 시장을 전망했던 그 핵심 변수는 저는 지금까지는 잘 쫓아온 것 같아요. 진짜 물가가 2%까지도 반올림 빼면 왔고, 그래서 정말 주가가 올해 뭐 코스닥, 나스닥 30% 급등했고,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지금 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반기까지 더 계속 고를 외친다. 주가가 여기서 더 뻗어나간다.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조금은 이제 아직은 저한테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상승 쪽의 상승론자들의 그 어떤 논리가 뭐 전혀 뭐 논거가 없는 건 아닌 게, 한국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 맞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반도체의 업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수출 국면도 조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보일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GDP Now에서 추정하는 현재 미국의 이 3분기 GDP를 보면 지금 2분기구나. 2분기 GDP를 한 2.3까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이렇게 성장률 지금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추정을 하니까 미국 경제가 정말 연착륙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의 캐털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들은 무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프레임 안에서는 물가가 7월 이후엔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 3%를 살짝 깼지만 다시 연말 가면 거의 3% 중후반까지 올라갈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한 시장에 부담이 없을까? 특히나 지난주에도 시장을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락한 것들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는데, 거꾸로 다시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요런 어떤 우려를 저는 여전히 좀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찝찝한 거는 그 유가죠, 유가. 유가의 향방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유가가 보시면은 이 유가의 고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6월이었어요. 작년 6월에 유가가 125불 정도 기록을 했고, 올해 유가가 6월 달에 하필이면 또 저점 정도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 125불과 올해 6월 65불은 반토막이죠, 반토막.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년동월비의 물가의 압력을 보면 물가가 50% 빠졌으니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 보이는 것도 이상하죠. 유가만 보면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유가가 5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라는 거는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게다가 지금 유가가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물가하고 유가의 궤적을 제가 한번 또 그려보니까 예로 보는 게 좀 맞겠네. 지금 이게 국제 유가의 추이거든요. 빨간색이. 요 파란색이 이 미국 물가 상승률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유가가 작년 6월달 고점 찍으면서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 물가 상승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유가는 더 안 떨어지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물가도 여기서 더 떨어지긴 어렵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에 대한 그 전망은 여전히 저는 6월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조금 반등한다. 레벨로 보면은 다음 달 발표되는 7월 물가는 한 3.2 정도, 그 다음에 8월은 3.5 정도, 거의 7, 8, 9가 한 3% 중반까지는 물가 다시 한 3개월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뭐 그 뒤로 연말까지는 뭐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제가 상반기 시장을 봤던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보는 이 프레임 안에서는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운용을 할 거니까 뭐
제가 시장을 귀신같이 맞출 수는 없고, 그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시장을 봤던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이 틀렸거나 이제 바뀌었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거는 좀 겸허하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전히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그 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냐. 설령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먹을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조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식 비중 조금 줄이고 그동안 이제 유동성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으로 뭐 할 거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고 수익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져다주는 자산으로 조금씩 이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채권, 뭐 리츠,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배당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지난주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미국 물가도 낮게 나왔는데 뭐 미국채 투자 시점 어떻게 보시냐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절대금리 상에서 미국채 10년이 4% 이상이면 이건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기회 살짝 줬죠. 한국의 경우에는 10년짜리 기준으로 한 3.9 전고점 정도 수준이 역시 매수 구간이고 이럴 땐 사야죠. 예. 그래서 뭐 그 채권의 경우에는 전고점 수준 정도 올라오면 뭐 물가의 궤적과는 무관하게 왜냐면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선반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익절하는 거 여전히 조금 그동안 먹었던 거 위주로 하고 더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거를 뭐 조금 물타기 하는 뭐 요 정도로 저는 좀 시장을 여전히 좀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해야죠. 빨리 인정하고 또 시장 쫓아가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보는 대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저는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물가 반등하는 때까지는 조금은 현재 뷰를 좀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제 견해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월요일날 2분기 중국 GDP 나옵니다. 이 중국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중국이 지금 2분기 GDP 보니까 컨센이 7.3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지금 올해 중국이 생각보다 부진했거든요. 지금 1분기가 4.5였는데 생각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지표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2분기가 7.3 나오면 중국 모멘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상해나 항생이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뭐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하여튼 중국 GDP하고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세부 지표 나오니까 중국 모멘트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목요일날은 또 LPR 고정금리 기준금리 결정하는구나. 다음 주는 중국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30배에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 주요 빅테크 업종들의 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적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팩트셋 자료를 보니까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한 마이너스 7%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과연 2분기에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어떤 그 피봇에 대한 기대, 통화정책이 긴축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기대를 좀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주가가 정당화 되려면 더 이상 금리는 이제 오르지 않고 실적이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음 주 대표 기업들 수요일날 발표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20일 수출 강력 나옵니다. 지금 지난주에 다시 하이닉스가 좀 힘을 냈는데 지금 뭐 수출 증가율 자체가
조금 반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저가 똑같거든요. 수출도 지난해 상반기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수출 증가에 마이너스였다가 조금 하반기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수출 대형 품목들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뭐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반등의 수준을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이제 중요하니까 자 요런 정도 하면서 다음 주 한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미 연준의 자산 에셋 밸런스 시트죠. 작년 한 6월인가 7월부터 QT 하면서 줄어들다가 올해 3월 4월 달에 SVB 터지면서 오히려 유동성을 확 풀어버렸죠. 그랬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유동성은 다시 조금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고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하반기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뭐 제가 시장을 보는 이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그동안 시장을 봤던 프레임을 이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지는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저도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다음 주에 잘하면 영상 못 올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다음 주에 휴가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못 올리면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올린다 하더라도 일요일날 저녁 늦게 아주 짧게 올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일요일날 영상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올린다 하더라도 늦게 올릴 거고 월요일날 아침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장마라 요즘에 주변에 비 피해가 많던데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최근에 뭐 사고도 있었는데 하여튼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